이번 시간은 제절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3번 문제를 함께 보십니다. 3번 건폐율 한도가 가장 높은 것. 그리고 4번 단계 보십니다.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것. 사실 행위 제한 중에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내게 되면 기본을 시험에 내고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으로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주거지역은 5, 6, 7. 3종 일반 주거지역만 50%이죠. 그리고 상업지역은 9887입니다. 공업지역은 70. 녹관농자는 기본적으로 20인데 계획관리지역은 40%.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135란 말로 주거지역 정리하시면 제일 좋은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인데 그 사이 50씩 조정하고 상업지역은 5319이죠. 200%씩 낮아졌습니다. 공업지역 3, 4입니다. 전용 공업지역은 300, 중공업지역은 400, 일반 공업지역은 350. 녹관종자는 기본 80인데 세 가지 경우에만 용적률 100%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꼭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3번, 4번에 관한 문제는 최근에도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사실 한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최근 개정된 성장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을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건폐율 최대 한도에 관한 사항으로 1번입니다. 공업지역에 있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준하는 산업단지의 용적률, 건폐율은 공업지역은 70인데 공업지역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경우는 건폐율 80%이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번 농공단지는 70%입니다. 자연철학지구는 60%이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그냥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인데 성장관리계획 수립되게 되면 그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5번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40이죠. 그리고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 기억나십니까? 40.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30%입니다. 4번입니다. 용적률에 관한 문제인데 1. 도시역 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용적률 150%입니다. 그리고 2번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125%이죠.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100이지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되게 되면 125%입니다. 도시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자연공원은 용적률 10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적률 8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으시는데 우리 건폐율 용적률과 관계된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데 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50%로 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는 125%까지 완화하게 됩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농자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네 곳의 건폐율은 20%이지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성장관리계획 수립되더라도 그 건폐율은 계속 20%라는 걸 구분해 놓습니다. 이러한 네 곳에 성장관리계획 수립되더라도 용적률 변경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올해 개정되어 시행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정리되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리모델링 추천없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이 규모에 관한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건축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를 할지라도 고도지구를 할지라도 높이 규모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국장,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경관지구를 추가로 3번, 특화 경관지구 3분,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여기 세분과 관련되어서는 조례로 결정하여 세분하는 것이죠. 이 조례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은 결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된 지정 절차와 관계된 사안으로 사실 31회 때와 30회 때는 용도지구 지정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 30회 때는 경관지구와 관련되어 역중생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알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각각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물을 가능성이 참 높은데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녹간농자에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1개 지정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죠. 그런 사안들을 잠깐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용도지구는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했거나 조례로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 빠진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연안 침식이란 말이 나오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때 결정권자는 국장 빠져야 되죠.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국장 빠진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1개를 대상으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빠진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 결정할 수 있는 4가지, 저걸 정리하시면서 2번도 함께 맞물려 주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는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과 관련되어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것,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최근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했을 때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그것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용도지구가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되었을 때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데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건축 대상에 제외시키는 게 4개 있었죠.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저 일반 공업지역에는 어린이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 건축할 수 없다. 일반 공업지역의 근로자가 월급 집에 잘 들고 가라고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건축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을 꼭 한번 추가로 정리해 놓습니다. 계획관리지역도 한번 확인하신 겁니다. 4번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주놓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조례 줄쳐 놓습니다.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만 따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건축 제한 방법은
조례이지만 네 가지 경우에는 조례 아니죠. 집단취락지구에는 개특법령을, 자연취락지구의 경우는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을, 그리고 고도지구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이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수립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수립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는 조례로 건축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아예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면 용도지구는 2차적 토지이용 규제이기 때문에 1차적 토지이용 규제인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과 관계된 사항 만약 모른다고 하면 이 내용 정리하시면서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보호지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중에 중요 시설물 5개 찾으셨죠. 우리는 공군, 공항, 교란 말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공항시설과 군사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그리고 교정시설, 이 5가지가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학교 포함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5번은 정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1번 틀립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에 취락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인데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는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에는 이 자연취락지구에 대해 도축장은 건축할 수 있는데 동물, 화장터, 종물, 장례식장은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시험에 냈습니다. 사실 최근 간평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응용해서 작년 기출문제에 다루었는데 이러한 2가지를 작년 기출문제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도축장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독산동과 그리고 마장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독산동 도축장과 마장동 도축장 옆에는 H 아파트가 주변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철에는 창문 열어놓고 생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장에게 이 도축장 서울시 외곽, 경기도 등으로 이전시켜달라고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라왔던 답변이 이 아파트 주민들 보고 이사 가라는 그런 답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이 도축장에서 내는 세금이 거의 100배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도축장은 돈 되는 시설이다, 돈 못 버는 시설이다. 돈 되는 시설입니다. 이런 돈 되는 시설이라면 자연취락지구에도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자연취락지구와 관계된 사항 정리하시면서 작년 기출문제도 한번 살펴주신 걸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경관지구 조례입니다.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4번 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용도지역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5번 복합용도지구와 관계된 사안으로 한 번 더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6번은 정답을 1번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제3절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입니다.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 연결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방송, 통신 시설은 유통, 공급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은 보건, 위생시설이다. 나는 하수, 폐폐, 제비란 말 잘 기억난다. 환경, 기초시설이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그리고 공공직업훈련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그냥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연구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맞죠? 연구시설도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합니다. 유수지 방지시설, 녹지 공간시설. 답을 2번을 해놓습니다. 2번 공동구입니다. 작년에 공동구에 관한 설치 대상을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보통 3년마다 한번 시험에 나오는데
작년 출제 사안에는 최근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번 지문과 관련된 안전점검, 안전점검과 관계된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한다. 그런 내용들을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만약 안전점검을 1년에 1회 대신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반기는 1년을 둘로 나눈 것으로서 6개월을 반기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1번 함께 보십니다. 공동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액은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여기 공동구는 200만 정보다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부담 당사자에게 협의 맡기게 되면 협의 제대로 승인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은 공동구 설치되었을 때 용도 폐지되는 시설, 철거하고 도로 등을 원상 회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봇대에 설치하는 전선로와 통신선로를 공동구에 수용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봇대 사용할 필요 없죠. 그 전봇대는 제거하고 도로를 원상 회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은 공동구 설치 예상에 관한 사항으로 200만 제곱미터 추가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4번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 받아야 된다. 공동구 설치한 이후에 공동관리에 대해서는 설치한 자인 시행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설치 비용을 내지 않은 자가 있다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 점용할 수 있는데 점용하고자 한다면 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번은 안전점검과 관계된 사항으로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계획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5년마다이죠. 3번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으로 넣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공공기관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사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계된 사항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과 부지에 관한 사항을 시험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단계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며 3월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에 관한 수립, 얘가 시험거리입니다. 다만 지형 도면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히 정리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게 되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시행자가 1단계 행정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결정권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2단계와 관계된 사항에 있어서는 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시험거리입니다.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입안권자가 시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 아니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 입안권자는 딱 3가지를 합니다. 지형 도면 작성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것. 나머지에 대한 관할 관청은 결정권자이죠. 그래서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인데 비행정 정도 저 입안권자에게
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시행자 될 수 있다. 이게 전통적인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0년간 사업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받고 고시하고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한다. 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과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저 수용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저 일시 사용이 정리되셨다면 우리는 장삼, 타칠이란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장애물 제거 변경하고자 한다면 소유자에게 3일 전에 통지하고, 타인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고자 한다면 7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애물 제거 변경이 일시 사용과 같은 개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받아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거나 타인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되어서는 특광 시군에게 허가받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데 행정청의 경우는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할 필요 없죠.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삼 타칠이란 말 정리해 주시는데, 우리 한자 공부하셨다고 하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장삼 이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장삼 타칠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사업을 끝마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수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한 것은 민간만. 그래서 1번 틀린 거죠.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의 절차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필요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까? 재정계획입니까? 재정계획이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분들은 돈에 대해 잘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칠 필요 없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도 필요 없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지사가 타인 토지 출입하려면 시장 군수의 허가 받아야 된다. 특광시국은 허가받아 타인 토지 출입하는데 행정청은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장삼 타칠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사전 통지와 관련된 기간 3일 전, 7일 전을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5번은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10년 이후 실시계획 인가받았다. 그러면 10년간 안 했다가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5번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시행자 소유가 되는 것은 3단계에 이르러서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과정에서는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사유지이죠. 그 사유지를 할지라도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도시군 계획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공작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목된 토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의회 해제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지방의회 해제 권고받은 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면 직접 해제 결정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 평택시에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했다면 아직 평택시는 대도시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시장 군수가 직접 해제 결정한다. 도지사에게 요청해야 된다.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그 도지사는 1년 내 해제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직접 해제 결정하지 못하고 도지사에게 요청해서 해제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해제 입안 신청, 해제 결정 신청,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10년과 관련되어서는 저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앞서 보셨던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연결시키시는 게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5번 질문과 관계된 사항 이해되신 겁니다.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4번입니다.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시설 결정 고지부터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추정 없습니다.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1번 맞죠. 실시계획 인가되었다면 한 달 안에 고시되고 고시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매수 청구하게 되었을 때 매수 가격 3번 보십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지법 준용한다. 그래서 토지를 강제 수용했을 때 보상금이나 매수 청구했을 때 받는 돈은 같죠. 그래서 실시계 인가된 상태라면 한 달 안에 보상금 받기 때문에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매수 의무자가 현금 대신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채권 발행하게 되면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게 됩니다. 2번 맞죠. 3번 만약입니다. 4번입니다.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지금이 3천만 원 초과 시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딱 3천만 원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인 매수 의무자랄지라도 채권 발행할 수 없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하는 겁니다.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시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물 건축하는 것 아니죠. 3층 이하의 협의 단독 대가,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을 특광지구에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해 주지 않아 3층짜리 1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했다면 해당 부지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해제된 것이다. 20년간 사업하지 않을 때까지 아직 도시군 계획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건축되고 하루 뒤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3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당 땅은 용도 지역이 중요한 것입니까?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중요한 겁니까? 아직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3층 이하의 건물 건축하는 것이지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건축하는 것 아니죠. 그 정도를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제4절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택지 개발 지구 정비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택지 개발 지구 정비 구역은 개발 용도로서 그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2번 맞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 산교 공부하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정리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유일한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만. 특히 개발진흥지구 중에 비도시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죠. 그러면 이 도시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에 해당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적 지정 대상으로 우리 기본서 1번 보면 용도, 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종류 가리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어디만? 개발진흥지구만.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죠. 이곳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곳을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생산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추정수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공록 30만. 시공록에 해당되지 않죠. 생산관리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을 주상공으로 용도지역 변경할 때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필수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인데 생산관리지역에는 적용되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돼야 되며 결정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죠. 그리고 주민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죠. 그래서 4번, 5번은 시루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사실 올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대폭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서 역세권 주변에 주거, 상업, 업무 등의 복합 기능 확보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대상으로 종전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적, 준공업지역만 가능했는데 올해 법 개정되면서 일반 주거지역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었을 때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복합적 기능 확보를 위한 준주거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게 되었을 때 공공시설 설치하고 제공하면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의 140%까지 완화하며 준주거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었을 때 채광창 높이의 높이 제한 규정을 200%까지 완화시켜준다. 올해 개정된 사항을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기반설 배치 규모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하여야 하죠. 현재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이 5가지입니다. 1번에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총 5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죠. 2번 도시지역 내 주차장 100%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여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 100, 높이 제한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하게 되는데 준주거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때 공공시설 설치하여 제공하면 용적률을
140% 완화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면 최강창 방향 높이 제한 규정을 200%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 없습니다. 높이 제한 없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200%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시험에 출제될 문제 제대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 100%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높이 제한 120%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계획관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제외한다. 계획관리지역 추천호시고 재배 추천호수입니다.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연립주택 허용되지 아니한다. 계획관리지를 제외한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만약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그곳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바로 주거개발진흥지구이거든요. 그런 때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4번, 자주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익숙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복합적인 토지 이용, 그리고 준주거지역.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걸 채광창 방향 높이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2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 준주거지역으로서 잠실 5단지나 대치동 여러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준주거지역의 아파트에 지구 단위 계획 적용되게 되면 원래 재건축해서 만들 층수가 35층이었다면 200% 완화여 70층까지 건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답은 1번이죠. 3번입니다. 입지규제 해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규제 해소구역과 관련되어서는 8월 달에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8월 달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3번 도시 첨단 산업단지, 4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구역, 그리고 2번에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 이 세 곳을 추가적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 한번 봐야 됩니다. 사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개정되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만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실 연속해서 2번 나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3번 연속 출제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개정된 사항들을 고려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2개 이상의 노선에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 위치한 지역, 우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결절지는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이 결절돼야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라면 1km 이내이죠. 그래서 답을 5번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꼭 3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데, 도시 첨단 산업단지 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 있죠. 이들은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판교의 테크노밸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만약 시험에 일반 산업단지 나오면 일반 산업단지는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4번입니다. 입지 규제 제소 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을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틀립니다.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거든요.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 아니죠. 2번. 협의기간 10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입지 규제 제소 구역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동시설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 입지규제 제소구역과 관련되어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 완화, 법령 배제
가능한데 이 배제에 관한 사항을 4월 달에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설 주차장에 관한 사항, 미술 작품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법상 공개, 공지, 이 네 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는 지정, 적용할 필요 없다,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개정 사항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다른 법률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이야기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놓습니다. 5번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계획 내용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건축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이러한 것들은 배형 3건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내용에 해당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중에 우리 봐주실 것은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건축 제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러한 사항들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필수사항이고, 기반설 확보, 기반설 주쳐놓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따라 개발 사업하게 되면 충분한 기반설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각각 봐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쉬었다가 제5절 개발행 허가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